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지원입니다. 오늘 1월 25일 저녁에 축구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51년 만에 우승을 향해서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정도쯤에 일본과 축구 경기가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축구를 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펀드 생활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같이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진동희 과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도 오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습니다. 저도 같이 걸렸습니다. 아, 네. 오늘 저녁에 축구 보실 예정이시죠? 그럼요. 사실 한국이랑 일본은 결승전만큼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맞아요. 봐야죠. 네. 네. 보통 그 왜 여성분들의 경우도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꼭 이렇게 일본과 하면은 예. 열심히 응원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대표팀 축구에만 관심이 있는데요. 이런 거 겪어서 이렇게 프로축구도 많이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과장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아, 예. 오늘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그 전에 오늘이 벌써 2011년 1월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느낄수록 정말 이제 알차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알차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 현 세상에서는 그 자금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금이 또 필요하고 그를 위해 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또 돈을 모은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빨리 모아야지라는 또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투자는 항상 평생을 두고 천천히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자산 증식을 해서 나중에 노후에 편하게 지내겠다 하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살다 보면 뭐 단기간 안에 돈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급하게 해서 돈이 많이 모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게 뭐 로또를 사거나 이러는 식으로 많이 바라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자산 증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 네.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바라는 나한테 맞춤 포트폴리오가 과연 뭘까? 정답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까요? 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갈까요? 예. 먼저 그 적립식 투자가 다 좋은 점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적립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언제 주식시장에 등락할지 정확히 당연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려고 많이 하지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적립식 투자 전략은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변동성을 낮춰서 일정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게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간 좀 투자 기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원하는 목표 금액이나 수익률이 되었을 때 투자를 하다가 이제 환매를 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네. 뭐 월마다 아니면 주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적립을 해 나가는 거, 그 차이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투자 방법 같긴 하지만 이 적립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기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 순환하는 주기 이상의 투자 기간이 일단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산업엔 주기가 있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한 주기를 해야지 평균 정도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경기 순환 주기 이상의 그런 투자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립 투자 자체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이 자체 투자 방법이 우리가 흔히 투자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
이 두 가지의 원칙이 다 녹여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펀드 투자는 만약에 목돈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당연히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소액 투자일 경우에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뭐 지금까지 펀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다 똑같죠. 뭐 주가가 오른다는 말을 듣고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 주가가 하락하니까 또 팔고 이런 것들 사실 그 반복이 생기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펀드를 들 때 이제 그 판매사,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그 펀드의 그런 그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뭐 캠페인 기간 자체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판매사에서 상품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한다거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봐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단기 시황 전망을 근거로 해서 펀드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전망에 아니면 시장의 상황이나 그런 전황에 관계없이 포트폴리오 방식이나 전후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주가가 올라갈 때 펀드 상품에 들어가고 또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예. 판매를 하고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예전에는 많았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다들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다들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판다. 나는 뭐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죠.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증 네.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죠. 이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그 주가 지수와 주식형 펀드 증감의 예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그 자료인데요. 주황색 선이 이제 코스피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네.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주식형 펀드의 증감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코스피가 오르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많아졌었고 코스피가 내리면 투자한 펀드를 환매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펀드 상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는 그런 생각과는 달리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제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그런 걸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주황색 코스피 선이 이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이만큼의 이제 주식형 펀드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예. 거는 결국 비싼 가격에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만 원 또는 20만 원씩 그런 소액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적립식 투자로 계속 해 나가는 게 이런 걸 지키지 않고 대부분 다 이렇게 거치식이나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움직이니까요. 적립식이 낫고 그리고 그 매월 일정 금액씩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펀드의 그런 단가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좌수가 그만큼 적게 되고요. 또 반면에 하락하게 되면은 또 펀드에서 투자하는 그 주식의 단가가 또 그 낮아지기 때문에 매입하는 좌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방금 좌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꼭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좌수잖아요. 평균 네. 매입 단가, 뭐 좌수가 어떻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기회에 우리 좌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죠. 예. 그 좌수 같은 경우 사실 그냥 투자하는 그 펀드의 일원이 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할 때. 근데 그게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주식의 그 우리가 기준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 1,000원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1원이 일자니까 1,000원이 천자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분명 1원 주고 뭐 1,000원 주고 천자를 샀다 했는데 투자를 잘 해서 1,200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는 1원에 일자에 샀는데 실제로 일자 자체가 1.2원에 가격을 네, 받게 네. 그러니까 즉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좌수에 비해서 그만큼 기준가가 올라서 이익을 본다는 게 그러니까 좌수는 단순하게 내가 샀을 때의 매입 좌수 그러니까 그 원본 가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 좌수에 대해서 그 방금 제가 그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 펀드 자수가 적어지고 주가 수가 내려가면 펀드 자수가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적립식 투자의 효율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투자할 때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이런 식으로 펀드가 주식이 오를 때 사고 또 내릴 때 파는데요.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방법이 일부분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립식 투자 방법은 주가가 내려갈 때는 더 많이 사고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적게 사는 효과를 말씀드린 대로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림을 보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적립식 그 투자 시 매입자 수 변화의 예를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런 매월 25일 날 100만 원씩 적립 시 그 매입자 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 파란색 선이 코스피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주황색 그래프는 매입 자수를 나타냅니다. 보기 보면 같이 이렇게 완전히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코스피가 상승하면 매입자 수는 낮아지고 코스피가 또 하락하면 매입자 수는 높아집니다. 이는 이제 1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겠죠. 네. 즉 같은 100만 원을 매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00만 원으로 그 주식들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같은 투자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가 있겠죠. 즉 펀드에서 더 많은 자수를 매입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또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펀드가 투자하는 주식들의 그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100만 원으로 더 살 수 있는 주식의 양은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주가가 낮을 때는 더 많이 주식을 매입하게 되고 주가가 높을 때는 더 적게 매입하게 되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항상 원하면서도 하기 어려운 저점에서 많이 매입하고 고점에서 많이 매도하는 이런 효과를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적립식 투자가 왜 효율적인지 금방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과장님하고 저하고 감기가 걸렸다 그랬더니 테크님이신가요? 요즘 계속 추운 날씨라서 감기 환자가 많네요. 두 분도 빨리 감기 나으세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기 걸린 목소리로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 저희 패밀리이시죠? 청년재벌님 오늘도 출근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감기로 컨디션이 별로지만 화이팅 합시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청년재벌님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적립식 투자가 왜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오늘 주제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기다려지는 부분인데 빨리 이제 본론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사실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 즉 자산 매분을 한다는 거죠. 자산 네. 매분을 하는 이유는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립식 투자 자체가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의 성과를 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포트폴리오 구성은 투자자가 얼마나 리스크, 즉 위험을 감수하느냐, 허용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뭐 조금 더 많이 위험을 감수하고 또 높은 성과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기대 수익률은 좀 낮지만 위험을 낮게 가져가야 할까 해서 그 선택의 차이라고 이제 거기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이 바뀐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원래 그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이태리어로 그 서류를 끼우는 폴더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에 도입해서 그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일람표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라는 의미로 변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는 간단히 얘기해서 각종 투자 상품을 넣어두는 그릇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가 뭐 1억 원 상당의 자금을 뭐 국내형 주식형 펀드에 50, 채권형 펀드에 40, 뭐 은행 예금이나 CMA에 뭐 나머지 10을 넣는다고 한다면은 이 투자는 3개의 투자 상품에 자산 배분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3개의 펀드에 5대 4대 1대 비율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간단하게 투자 자금의 구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 거가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당연히 그 현재 투자자의 형편, 그러니까 뭐 나이나 재산 상태나 가족 상황이나 자신의 투자 상황을 고려해서 짜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60세 넘은 투자자가 뭐 국내형 주식형 펀드 위주의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충분히 그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도 문제가 없겠죠. 뭐 그 외에도 뭐 돈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지 뭐 투자 성향이 좀 보수적인지 공격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나이만을 고려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은 100이라는 숫자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을 그 국내외 주식형 펀드에 넣고요. 나머지는 채권형 펀드나 적금이나 뭐 CMA 같은 거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100백이 나이 요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50대시면은 50%를 그 주식형 펀드에 넣고 나머지를 이제 채권과 CMA에 넣으시면 된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우리나라가 최근에 신문에 나왔듯이 뭐 100세가 이제 우리 평균 나이가 됐으니까요. 네. 여기에서 좀 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포트폴리오를 찰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지만 최종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맞는 프리사이즈의 포트폴리오는 절대로 없기 때문이죠. 네. 프리사이즈의 포트폴리오는 없다. 오늘의 명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전의 방송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명언입니다. 프리사이즈의 포트폴리오는 없다. 자신이 직접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 프리사이즈의 포트폴리오는 없지만 본인이 모든 거를 다 살펴서 책임지고 알아서 짜야 된다는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예. 좀 어떻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을 것 가이드라인은 같은데. 있긴 있겠죠. 근데 투자 사람이 자체가 원래 선택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몰목으로 갈까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고민되지 않습니까? 네, 점심 사람이- 메뉴 정하는 것도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투자에 대해서 특히 자기 돈에 관련해서 자신 혼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인용 랩이나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알아서 짜주기를 바라시는데 막상 그게 손해를 나게 되면은 그게 자신이 차라리 투자를 실패를 하면은 기분이 괜찮은데 남이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게 다 상대방 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게 맞아요. 남 탓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자신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가장 정하는 게 가장 맞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리스크의 허용 정도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데요. 제가 연령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 유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주 크게 상품을 잡아서 나눈 이제 포트폴리오인데요. 먼저 연령이 60대 이상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투자자라면 원금 중시형 또는 이자 배당 중시형의 포트폴리오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금 중시형은 예금이나 CMA 50%, 채권형이 40%, 국내외 주식형의 이제 10%의 배분 비율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원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고 원본이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 배당 중시형은 예금이나 CMA 25%, 채권형이 50%, 그리고 국내외 주식형의 25%를 기본 비율로 합니다. 즉, 원본 중시형처럼 수익률보다는 원본 손실을 회피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후의 생활자금 일부를 이자와 배당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상품의 비율을 다소 높인 관계로 이제 원금 손실의 위험은 조금 더 커지고 유동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투자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자 배당 중시형과 또 시세 차익 절충형이 적합합니다. 시세 차익 절충형은 수익률 추구와 원금 손실 위험 간의 균형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금이 CMA의 10%, 채권형이 50%, 그리고 주식형의 40%가 기본 비율입니다. 이자 배당 중시형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대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이 깨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2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투자자는 시세차익 중시형 또는 시세차익 추구형의 포트폴리오로 적극적으로 운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 뿐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만회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시세차익 중시형은 가격 변동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평균 이상의 수익률 달성에 목표를 두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예금과 CMA 비율이 작죠. 5% 정도, 채권의 30%, 그리고 국내외 주식형이 65%가 기본 비율입니다. 이자 배당 수입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주식의 시세 상승 차익을 주요 수익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 추구형은 원금 손실의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고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의 시세 차익을 굉장히 중시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및 CMA 5%, 채권형의 20%, 그리고 국내외 주식형의 75%가 기본 비율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투자 상품을 엄선을 해서 3에서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연령면을 고려해서 이제 일반화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펀드도 CMA, 채권형, 주식형 이렇게 단순하게 굉장히 단순화시킨 모델 포트폴리오인데요. 실제 포트폴리오를 칠 때는 연령뿐 아니라 재산 상태, 가족 상황, 그리고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야 되겠죠. 또 펀드 자체에서도 이런 국내 주식형도 국내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해외 펀드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래서 네. 이런 펀드들을 다 하나하나
고려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죠. 예. 모든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만약에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정말 나는 초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화면을 보시고 본인 나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세 차익,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40대 중반이라면은 시세 차익 중시냐 추구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일단은 그 가이드라인을 내용을 보는, 예. 기본으로 잡아서 가이드라인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군요.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도 많이 바뀌겠죠. 예, 그렇죠. 원래 사실 같은 나이대라고 하더라도 그런 투자 고려 요소 자체가 개인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을까에 대한 정답은 당연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 경험을 들어서 이제 예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남의 듣는 것보다 제 경험을 직접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투자 가능 금융자산을 이제 국내형 주식형 펀드에 40%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에 30%, 예금이 한 30% 정도를 지금 넣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뭐 주식형 펀드 비율이 100에서 자기를 뺀 나이를 투자하기 좋다고 했는데 저희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이 30%면 예금이 꽤 높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의 비율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그 제가 예금의 비율을 높인 것은 개인적으로 내년에 좀 이번 연도 말에 이제 개인적으로 자금이 좀 크게 쓸 때가 있어가지고 네. 사실 이 비중이 다시 높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제가 예를 들려드리기 위해 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막 상승하고 좋은 분위기일 때 이 포트폴리오 비율을 지켜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오를 때 투자한 펀드의 평가 금액을 조회를 해보면은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하루에도 이제 상당 금액이 불어나는 데 비해서 채권형 펀드는 거의 지금 변화가 없고 오히려 좀 약간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리 상승 면에서는 그 당연히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또 평가액이 아예 또 마이너스로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스로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의 자금을 수익성 없는 투자 쪽에 썩히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채권형 펀드의 예금을 당연히 주식형으로 갈아타고 싶죠. 근데 그 포트폴리오 조정은 자기의 원칙을 굉장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6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에 주가가 올라서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늘었을 경우에는 그 늘어난 만큼 비중을 채권 원래 주식형이 제 비중의 뭐 40%를 하기로 했는데 주식형 펀드가 늘어나서 50%가 금액됐다 그러면 또 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지켜가야 되지 않습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네. 그래서 그 10%만큼을 다시 채권형이나 이자 쪽에 돌리는 작업을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중을 줄여서 채권과 그런 예금으로 옮겨 타야 되는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옮겨 탔죠. 왜냐하면 제 경험상으로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좋은 거는 시장이 하락할 때 그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지켜 나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제가 과장님이라면은 조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래,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하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그런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형 펀드를 40%를 다시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도 불편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 상승 국면에서는 손해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 텐데요. 네. 이런 경우일수록 원칙을 당연히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투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이 기간에 꼭 모든 수익을 다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또 잃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경험상 포트폴리오는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게 맞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분산 투자 방식이 주식이나 채권, 뭐 CMA, 뭐 예금과 같은 이런 3대 금융자산에만 분산하는 것은 아니죠. 뭐 같은 주식형 펀드인 경우에도 내수주와 수출주, 뭐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원자재 펀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가장 큰 문제는 분산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천장에 이를 무렵에 주식의 비중을 크게 줄이고 또 바닥 직전까지 크게 늘린다면 가장 좋겠지만 예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오를 때는 한없이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한없이 내릴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금방 변하고 자신의 예상이나 자신의 바람과는 항상 시장은
같이 움직여주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칙을 지키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고 해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칙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 기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이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잘 지켜서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도 들춰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런 거 잘 하시나 봐요. 아, 해야죠. 사실 6개월에 한 번 보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다들 다 하루 이틀 사이로 많이 보시게 되죠.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내 거 얼마나 올랐나 보게 되시고 이렇게 네.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가장 큰 그런 원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꺼내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중간중간에 보고 또 주가가 막 내려가는데 갖고 있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겪어내기 위해서는 잊어버리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장을 믿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펀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다 다르게 마련인데요. 저는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묻어놓고 잊어버리는 거는 참 잘하는데요. 네. 너무 잊어버려가지고 네. 이 펀드 리밸런싱 자산 재배분을 네. 정기적으로 잘 못하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좀 부지런해야 될 텐데요.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산 배분한 투자 상품이 이제 뭐 이게 투자한 주식이 만약 회사 부도가 났다 그럼 큰일이 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 과장님 스타일이 진짜 투자에 성공한 스타일이에요.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3년 뒤에 다시 과장님을 만나서 제 수익률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좋은 펀드를 그러면 어떻게 고를 것이냐. 네.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네. 조금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 수익률을 보고 많이 고르시죠. 그리고 네, 대부분 아무래도요. 그 판매사나 거기서 이제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들, 그러니까 투자 상담사들이 대부분 권해주는 상품을 또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네. 근데 그 선택식 고려사항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 고려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 요즘 펀드를 보시면은 펀드라고만 전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막 뭐 방카라고 하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든지 변액 연금보험 안에서도 펀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펀드든 다 거기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펀드지만 펀드 자체의 성격, 세제 혜택, 보험연금, 그리고 수수료면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려고 하는 펀드가 일반 펀드인지 아니면 이런 뭐 변액 상품이나 다른 상품인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외 주식형 펀드일 경우에는 그 펀드가 배당주 펀드냐 아니면 가치주 펀드처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인지 성장주 펀드인지 또 코스닥 펀드와 같이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인지 아니면은 뭐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구하는 인덱스 펀드인지 즉 자신의 투자 성향에 투자 목적이 맞는 상품인지 알아보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네. 세 번째는 펀드 운용회사의 평판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펀드의 운용 성적은 판매회사가 아닌 운용회사의 성적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삼성증권에 간다 그러면 삼성증권에서 그걸 운용하는 줄 알고 미래에셋증권에 간다 그러면 미래에셋증권에서 그 펀드를 운영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은 어느 판매회사, 어느 은행이나 다 똑같은 조건으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운용사와 판매사가 잘 구분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예. 있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펀드를 어디서 그냥 가입하냐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뭐 어디 가서 수수료가 더 낮다? 수익률이 다르다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펀드 자체는 그 운용회사에서 자체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펀드 운용회사의 평판을 확인해야지 뭐 은행이나 증권사의 평판을 확인할 필요는 전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볼펜을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이 볼펜을 A라는 문방구에서 파느냐 B라는 문방구에서 파느냐의 그 차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그 펀드 운영회사가 과거 성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운영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확실한 운용 철학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런 운용사인지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기 쉽지 않으니까요.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넷째로 과거 3, 4년간의 펀드 운용의 실적을 이제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과거의 운용 성적이 당연히 미래의 성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과거 실적이 좋았다면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최종 운용 결과가 최근에 뭐 한 1년 동안 좋았다 이런 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운용 성적이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폭으로 낮아진 적도 있다. 그러니까 굴곡이 심한 펀드는 피하는 게 좋고요. 운용 성적이 최상급이 아니라도 항상 꾸준하게 중상 이상의 꾸준한 수익률을 내는 그런 펀드나 운용회사가 굉장히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펀드 관련 수수료 같은 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건 펀드뿐만 아니라 뭐 은행에서 가입하거나 뭐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는 모든 투자 상품에서 똑같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봐서 그 뭐 1, 2%의 수수료가 대수롭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오랫동안 5년, 10년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 이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과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나서도 내 자산의 어떤 부분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한지도 잘 따져서 그렇죠. 네, 무조건 이제 이 펀드가 좋아 보인다고 계속 그 같은 뭐 예를 들어 국내 상위 그룹주에 투자하는 펀드를 계속 반복해서 가입을 한다든가 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자산을 분배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꾸미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 샷건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좋은 아침에 반갑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오시지.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우리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에 내주셨던 퀴즈 문제하고 정답 소개해 주셔야죠. 네. 지난주 문제는 객관식이었죠. 네. 펀드 투자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었습니다. 보기는 1번 금융 투자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해 준다. 2번 글로벌 경제 지표, 동향 등 시장 관련 모든 정보를 대신 분석을 해준다. 3번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 4번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중에서 정답이 뭘까요? 4번이죠. 네, 그렇습니다. 4번. 아유, 새빨간색으로 그냥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4번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다소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이번 주에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저희가 3분을 추첨했는데요. 닉네임 양화소록, 미치맘, 꿈트리라는 닉네임 사용하시는 3분께 저희들이 상품으로 경제 관련 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수령하시는 방법은 저희 슬기로운 펀드생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문제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의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아, 네, 점점 문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주가가 낮을 때 더 많이 매입하게 되고 주가가 높을 때 더 적게 매입하는, 즉 저점에서 매입하여 고점에서 매도하는 효과와 비슷한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문장이 O냐 X냐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적립식 투자는 주가가 낮을 때 더 많이 매입하게 되고 주가가 높을 때 더 적게 매입하는, 즉 저점에서 매입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효과와 비슷한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문장이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매주 다양한 문제 형태를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감기 걸린 목소리를 들려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꼭 나와서 여러분들께 평상시와 같은 건강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